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서론을 쓰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이 다음부터는 서론을 정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론 쓰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딱 나눠서 한 가지만 서론을 쓸 때 적용시켜서 쓰는 것은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 두세 개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글의 어떤 목적, 경향, 의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책 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글의 목적과 주제 명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예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론을 쓴다라고 한다면 보통 서론을 쓴다고 한다면 서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통 많이 서론에 드러내죠. 그리고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나타내기는 하지만 완전히 확정적으로 또는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서론에서는. 보통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글의 목적이나 주제를 보통 서론에서 드러내는 방법은 설명문이나 또는 논증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 92페이지 예고편에 보자면, 예고편이란데 예문을 보자면 거기 끝에 여기서 나는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온 자취를 찾아보고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붙여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왔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글에서 밝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 주제를 서론에서 은근슬쩍하게 드러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문제제기. 근데 사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섞어서 쓰죠. 그래서 문제제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 책 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비판적인 성격의 글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의 현황이나 이슈가 된 사건 등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뭐 이런 식의 글을 쓰고자 할 때에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죠. 서론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이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문에서 첫 번째 볼게요. 최근에 하이퍼텍스트 논의 경향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끝에서 여기서는 그중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논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논의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논쟁들이 많아서 나는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이 논쟁들은, 이 글은 아마도 이 논쟁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나는 이런 식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론 쓰는 방법에 문제 제기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책이 보시면 핵심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 특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글이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논쟁적인 대상을 주제로 삼았을 때 서론에서 대상을 미리 명확히 정의해 줌으로써 독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근데 이것이 독자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 논쟁이 많거나 아니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어떤 의미,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린 그 정의에 맞춰서 나는 이 글을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예문에 보면 이 예문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리는 거지.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윌리엄 깁슨의 공상 과학 소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린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서론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도 되고요. 거기 94페이지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이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화라는 것의 용어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이 정의를 뒷받침해서 국어 순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국어 순화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논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관련, 화제, 제시. 주제와 관련 있는 예요. 화제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여러분들 책페이지 94페이지요. 주제와 관련 있는 화제로 글의 도입부를 장식하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교통 질서는 지켜야 한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교통 질서에 관련된 어떤 이슈, 화제거리 이런 것들을 서론에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독자가 이게 뭐지? 라는 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 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보면 글의 종류에 따라 최근의 일반적인 상황,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이슈가 된 사건, 관련 일화, 본인의 경험, 혹은 명언이나 속담, 노래가사, 작품의 줄거리 같은 것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거기 예문에 보면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례적으로 전물병사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했다. 2차 대전 때 저지른 독일인의 범죄에 대한 사죄의 표시였다. 어떤 화제거리가 될 만한 어떤 일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본인이 취하는 어떤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인 서독 수상의 어떤 일화를 서론에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 있는 화제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거죠. 아, 독일 수상은 서독 수상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일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 화제, 주제와 관련된 화제를 제시를 하거나 그리고 또 거기 94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그 밖에 수사적인 질문이나 인용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 부분에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참신하고 아래아래 일상적인 화제를 제시하되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고 독자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제를 집어넣긴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주제와 관련된 화제이고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책에는 없으나 제가 서론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일단 논지를 명백히 하기. 그러니까 논지를 명백히 하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서론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내 주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글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 아예 딱 이 글이 어떤 주장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예 딱 알 수 있도록 서론에서 제시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방법은 특히 자료 제시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론에서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론에서는 이 주장이 왜 맞는지, 이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근거로 어떠한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특히 자료 제시형, 본문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글 형태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논지를 명백히 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의문문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뭘까? 어떤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까?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어떤 나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개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장, 나는 사랑을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어떤 나의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서론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서론을 사랑이란 뭘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사랑이란 이러하다고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주장이란다. 질문을 서론에다 두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은 일단 물었으니까 글쎄 뭐라고 생각하지? 막 이러면서 나도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의 집중의 효과가 크고 이 글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방법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상투적인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조금은 진부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자, 윤곽을 제시한다. 즉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서론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쓸 글에 대한 소개를 서론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초심자들이 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 서론에서 내가 앞으로 이 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이런 주장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식으로 아예 간략하게 내 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서론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관련 화제 제시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최근의 사례, 명언, 속담, 체험담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다. 근데 강도가 잡히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왜?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대인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나는 어떤 한 사례를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의 첫머리를 속담, 경구, 명언, 일화, 보도자료, 역사적 사실, 또 통계자료 등으로 시작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의 화제로 유도해가는 방법. 그럼 이거는 어떤 사례를 얘기해 주니까 집중시킬 수 있고 독자의 어떤 관심을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서론에 뭐 보도 자료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어떤 통계 자료들을 넣을 거면 중요한 건 출전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밝혀줘야 해요.
이거를 밝혀주지 않으면 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이거는 서론이든 사실 본론이든 결론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떤 자료를 인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이 있다면 그 출전을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 해요. 표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건 뭐지? 그 남의 거를 갖다 쓰는 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독자에게 친근감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될 건 내가 앞으로 쓸 글의 어떤 주제나 그다음에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은 인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죠. 그렇죠? 그거를 꼭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은 반대 견해로 시작하기. 그러니까 나는 A, O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의 글은 O 쪽으로 갈 거야. 근데 서론 쪽에 X라고 생각하는 어떤 견해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방법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 글에서 나는 이 글에 대해 반박을 하며 논리를 펴가보도록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의 첫머리에 내 주장과 대립되는 화제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그 글을 통해서 반박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글은 O 아니면 X, 그러니까 즉 찬성 아니면 반대 또는 긍정 아니면 부정 이런 식의 논리로 나가는 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서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서론에서 이야기해주는 방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로 글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해 쓰는 유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개념 정의는 말 그대로 아까 단어 정의, 용어 정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논할 개념,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야기할 어떤 대상의 개념이 생소하거나 또는 내 방식대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화란 인간이 환경에 정하는 방식의 총화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화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막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비윤리성을 비난하는 서구인들은 이 점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은 문화라는 것이 우열을 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문화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써야 할지 막연할 때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 개념을 아예 서론에서 정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두면 내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주장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문화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니 내 주장이 정확하게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을 미리 제시하며 시작하기. 그러니까 보통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본론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근거를 주고 내 주장을 펴고 결론에서 그래서 이래 따라서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론을 내잖아. 근데 이 결론을 미리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고요. 약간 암시적으로 드러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결론을 서론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서론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론에서 타당성을 본론에서 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내가 서론에서 낸 이 결론이 맞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본론에서 이 내가 서론에서 내린 결론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글의 방향, 그러니까 글의 방향이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C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에서 나는 B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으면 글의 방향도 당연히 B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글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매우 인상적인 방법인데 중요한 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본론에서 다양한 논거라는 건 논리적 근거란 뜻이에요. 제시해서 내가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타당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래서 독자가 그거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도 찬반에 대한 양자택일형의 논제에서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짧게 서론 쓸 때 유의점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앞서서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론의 분량은 5분의 1, 전체 글의 5분의 1. 서론을 너무 길게 쓰시면 서론만 읽다가 독자가 지쳐서 안 읽어. 글은요, 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아무리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글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써도 독자가 읽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의 시선을 끄는 건 당연히 앞머리죠.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독자의 눈길을 끌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론을 너무 길게 써서 독자를 지치게 만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서론은 가급적 짧게 최대 5분의 1 분량.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는 이 글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쓰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는 쓰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서론 부분에서 늘어놓지는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서론 말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 너무 상투적인 이게 서론이구나 라고 딱 알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은 되도록은 피하고 좀 더 참신하고 독창적인 창조적인 그쵸? 그런 표현을 좀 쓰시면 독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론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결론 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95페이지요. 본론 쓰기 잠깐 보도록 하죠. 본론은 당연히 주제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본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거, 아까 논거가 논리적 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논거를 제시해서 독자를 이해 또는 설득시킨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이 글,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에 공감하도록,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독자를 이해 또는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앞서서 모은 어떤 자료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내 글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쓰려는 글에 적합한 그래서 이런 자료 수집 또는 정리 단계에서 모은 자료들을 활용해 본론의 논의를 적절하고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거를 나의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그 자료 수집 정리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모아 놓은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많으면 당연히 내가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므로 글이 정말 풍부해져요. 그리고 글이 풍부해지면 독자가 글을 읽는데 흥미로워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물론 그 자료들은 내가 쓰는 글과 관련이 있는 자료여야겠지만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결론 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